네, 지난 14일 연예인 설리 씨가 사망했습니다. 25살입니다. 고인은 활발한 SNS 활동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악플에 시달리고 그 악플을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 시달렸습니다. 언론들은 설리의 사망 원인을 조명하면서 죽음에 올감이 된 악플, 얼굴 없는 살인자 등의 표현을 쓰며 악성 댓글의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하지만 유명인의 일상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악플의 장을 제공한 이 언론부터 자정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플과 공생하는 언론의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김원경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최욱 씨가 많이 일단 이 언론 보도들을 보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울 수준이었습니다. 뭐 이따가도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슬픈 뉴스를 전하는데 그 사진을 갖다가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널리즘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자살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 이 주제를 다루긴 하겠지만요. 고인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극적인 기사 내용이나 사진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우선 어떤 보도들이 자살 보도 준칙에 어긋났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3.0 버전으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전보다 자세한 사례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상세하게 안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이 이것을 정말 너무 처참히 어겨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당일날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대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꼭 지켜달라고 보냈다고 하고요. 저희 민원연에서도 사실은 보도가 심각한 것이 더 번지기 전에 당일날 성명을 내자 해서 14일날 오후에 바로 그때까지 나왔던 보도 사례들만 묶어가지고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마음은 좀 다 나중에 총정리하는 보고서 내기 전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논평을 내니까 좀 제발 빨리 기자들이 이 권고 기준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여기서 어긋나는 기사들을 안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별로 변화를 제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자살보도 권고 기준의 내용을 저는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잘못한 보도를 혼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례 자체보다도 무엇인가 그 내용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요즘 많이 나아졌거든요. 언론 보도에서. 근데 이번에 월간조선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제목을 그 제목에 자살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는 그런 보도를 바로 14일 날 냈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종연 뒤따른 설리 하늘의 별대다라는 황당한 제목을 내놨거든요. 이건 이따가 뭐 저도 다른 얘기하면서도 전해드리겠지만은 제목은 특히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 자살이 그 모방 자살이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것이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더 무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보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히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이번 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월간조선 보도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인터넷 매체들에서 방법을 그리고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사실 구체적인 장소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심지어 언론들은 현장에서 괴롭다라는 신경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유서 찾기, 유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라는 거에 집착하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은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보도가 낚시성 제목이에요. 뭐가 있을 것처럼, 유서가 있는 것처럼, 메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메모 나와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을 걸므로써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악플 시달린 설리 극단 선택, 집안서 신경 담은 메모 발견이라는 기사에서 집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설리가 자신의 신경을 적은 메모장이 발견됐다.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듯이 여러 신경을 적었다고 한다. 유서로 보이는 메모는 맨 마지막 장에서 발견됐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도 안 했어도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보도를 다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다 낚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고인이 되고 그 추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으로 자꾸 기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걸려들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부적절한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 어긴 그런 사례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론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저도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대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이란 말 쓰지 않는다, 극단적 선택으로 많이 바뀐다라던가. 근데 좀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자살 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약간의 우울감을 심리적인 느끼시거나 느낌, 뭐, 이런 예. 것들이 약간 보험 너무 약관처럼요. 화가 나지 않아요? 이를테면 다 보도해놓고 굉장히 재빠르게 읽어서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는 보도 준칙 다 했고 권고 기준 다 지켰다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해서 되려 이거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상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무해하고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모방 자살 내지는 이것이 주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대부분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좀 경험해서 제가 느낀 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뭐냐면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가 6번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이걸 좀 훨씬 더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인의 인격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침해 사례를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좀 화가 났는데요. 가령 고인이 생전에 구설수에 올랐던 사진이나 내용을 그대로 사망 보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6번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죠. 6번. 그러니까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기면서까지 싣고 있고요.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톱데일리, 국민일보 전부 이렇게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진들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뭐 심지어 뭐 국민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인용하기도 싫을 정도로 과거 이제 굉장히 생전에 좀 논란이 됐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여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성 연예인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게 범죄가 된다. 그리고 남성들은 때로는 범죄가 스캔들이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생전에 여성 연예인이 있었던 여러 구설수조차 마치 범죄보도 다루듯이 그걸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데 2차 가해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자면 좀 화가 날 정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다른 어떤 부고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보도들은 그분이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뭐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도요. 돌아가시면 사실 미담 위주로 이렇게 예쁘게 글을 써주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진, 그런 사진을 써요. 그런데 이번에 14일 당일날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사진을 사용한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고인은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그 내용들을 다 총정리해주는 이런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부고 기사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거나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사회가 고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는 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칫 그것이 뭐 어떤 지금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살의 원인을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살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추측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살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분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저는 언론이 점검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건 좋은데 어떻게 당일날 돌아가신 날 그날 이분은 어떠한 논란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욕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보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도대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 이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을 인격체로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사건은 불행히도 이제 한국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 황색 언론이다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스스로가 황색 언론이라고 지칭되는 걸 되게 피하고 싶어하고 지칭되면 되게 모욕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단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안 좋게 만들거나 또는 자살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 측면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는 그런 주체들이 유체 이탈을 해서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걸 다시 장사로 써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스스로 황색 언론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예외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게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일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설리 씨의 죽음에 대한 그 보도의 양상에 있어서 저는 여기서 나는 이 책임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요, 이 논평을 쓰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방송에 불려 나가고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자신이 막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이, 이런 보도가 많아지는 것이 이게 좋은 보도여야지 되는데 또 하나의 클릭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도로 만들어질까 봐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줬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사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사에서 이 주제를 그냥 대부분 보도를 했어요. 이 사망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14일 오후 4시, 그러니까 5시 4분경이었는데 이날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하루 동안 설리 자살이라는 기사가 568건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네이버에서 많이 본 설리 관련 뉴스 100건의 전체 클릭 수만 하면 7,9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전에도 저는 설리 씨를 많은 언론이 너무나 쉽게 가십거리로 이용하면서 클릭수로 그 클릭 장사에 이용했는데, 그렇게 잘못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이라도 저는 한 며칠만이라도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평도 내고 그런 건데 그 죽음을 장사거리로 이용했어요. 그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행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정치적으로는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던 날이죠. 근데 이 뉴스가 뉴스량으로 따지고 그리고 검색어로 따지면 이를테면 그 언론에서 좋아하는 얘기로 하자면 이긴 거죠. 설리 죽음에 대한 보도가. 그런데 저는 이 네이버 내지는 다음 포털 사이트,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어가 되고 그 검색어에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모든 보도 양상이 결국은 검색어 순위 1위에 근접하기 위한 그런 어뷰징 기사들을 얼마나 많이 채워줬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십성 기사였을까? 아닌 기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클릭을 감당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뉴스들은 계속 밀리고, 그래서 어뷰징 기사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만 계속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점 고인에 대한 혹은 사망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 인격권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여기에 매몰됐는데,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대개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모든 사건들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설리 사망에 관련된 언론 보도 사태는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굉장히 증오적 사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일단 처음에는 악플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집중 쏟아냈습니다. 서울신문 10월 16일 사설 악성 댓글이 초래한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일보 설리에 비극 나온 인터넷 댓글 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일보 악플은 비열한 언어폭력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세계일보 악성 댓글 폐해 심각성 일깨운 설리의 죽음.
이런 제목의 사설들을 쏟아냈는데 조선일보는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 해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다시 그 예전에 그 악플들을 기사 안에 다 녹여내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설리 씨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에 전화를 하셨던 이제 연애 취재하시는 기자분인데 제가 전화도 안 받았고 심지어는 단 메시지도 안 보냈습니다.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최진실 씨 자녀분에 관련된 이렇게 SNS에 노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런 취재를 하는 게 이 공중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공중에 나타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취재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나서 저한테 득달같이 전화해서 그 평가를 요구하는 거 저는 거기에 상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다 찢어놓고 지금 찢어 발겨진 어떤 사람을 놓고선 마치 슬퍼하는 양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체 이탈을 해버려요.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악플의 책임인 양. 근데 정말 이 악플의 책임일까?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언론들이 정말 악플의 심각성에 진지하게 고찰을 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방편일 뿐이고 자신들이 망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행동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네.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가 있고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화제가 돼서 비추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쪽을 한번 보시고 방향 이쪽으로 설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쪽에다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기사 지금 조선일보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에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이라고 굉장히 긴 기사인데 여기에 실린 걸 보면은 이를테면 언론을 통한 포렌식 해부를 하고 있어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악플이 있었는지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렌식을 해부학을 하고 다 분해해서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입체적인 시각을 가졌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함량 미달이라고 봅니다. 윤리적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포렌식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저 있는 사건을 다 끌어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과 출발점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나쁜 거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사실 최고의 가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댓글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악플러를 지적을 하는데 그 악플러들이 모이게 만들어준 게 언론이고요. 그리고 악플을 다르라고 거의 지시를 내리듯이 기사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악플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논란의 중심이 딱 한 번 되기 시작하면 이건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SNS만 하면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모든 SNS 내용들이 다 기사화됐어요. 기사가 될 때 처음에 해설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논란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거기에 그 논란이 된다는 말 속에 엄청난 악플이 달립니다. 그럼 그 악플을 다시 복사해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악플들이 달렸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설리 씨가 다른 행동을 했거나 다른 사진을 올렸거나 또는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식의 보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또는 다른 사진을 올리면 왜 그대로 올리냐. 뭐 반대 얘기를 하면 나름의 방어적인 이야기를 하면 방어했다. 그리고 왜 계속 옷을 그렇게 입느냐. 이런 식의 악플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악플이 싫으면 네가 옷을 똑바로 입어라. 이런 식의 보도들을 버젓이 내놨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악플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신들이 가장 큰 그 어떤 판을 깔아줘 놓고 거기에 댓글을 썼던 시민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들을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다는 게 참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휘욱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그 악마적 보도를 보면서 이 언론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런 거를 좋아하는 대중이 문제일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 전가를 악플로 돌리는 듯한 이런 보도의 댓글을 보면요. 잘못된 보도를 지적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또 희망을 찾았고 언론이 확실히 문제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거를 중계방송하듯이 기사화할까요? 지금 한국일보 기사 하나 보자면 죽음의 올감이 된 독풀이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30대 가수 A 씨는 10년째 불면증 치료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스토리텔링 기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불면증 치료 내지는 우울증과 또 이 사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지는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불면증 치료 내지는 우울증이 악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악플 생성과 그리고 확산 과정에서 언론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을 일단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의 마지막은 주로 전문가 인터뷰로 마지막을 갖고 있는데 혐오 비즈니스가 악플을 키운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악플에 대한 비판인데 혐오 비즈니스의 지금 최전선에 언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은 또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기사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의 사후에도 자기 감성만 배설하는 비인 가정의 악플 문화를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라고 또 전문가 멘트를 따고 있는데 이 악플 문화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 문화의 정말 구성적인 가장 기본 토대가 언론이라는 것. 그 언론이 계속해서 퍼다 나르기 때문에 악플이 문화라고 구조화됐다는 것에 대해 반성이 없이 계속해서 방점을 악플에만 찍어서 언론은 또 한 번 이것을 재생산해서 또 보도하고 그 구조와는 좀 별개로 굉장히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무죄인양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책임의 방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인의 가족이랑 그 소속사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 비공개로 이제 장례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론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막 정말 막 따라다니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계속 찍거나 동영상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연예인 분들이 동료 연예인들이 쓴 글들 있잖아요. 추모 글들 이런 거를 가져다가 사실상 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입구에서 막 사진 찍어서 우는 모습 계속 담으면서 그 거의 기사를 엄청나게 양산하잖아요. 네. 그 행태를 이번에는 SNS 그 글들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양산했어요. 제가 이번에 위키트리 보도를 좀 보니까 위키트리가 고인 사망 이후 나흘 동안에 73개의 기사를 설리 관련된 기사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17일 오후 5시 30분 기준이니까 12시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위키트리가 고인의 생전 발언, 동영상 그리고 동료 연예인의 추모 물결 등을 단건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 올렸다 하면서 계속 기사를 어뷰징을 노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사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댓글에 누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악플이 달려요. 그러면 그걸 또 기사화해요. 아직 누가 그 고인의 친구가 글을 쓰지 않았다. 오죽하면 추모 글을 쓰는 게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프면 도저히 뭘 할 수도 없는 애도의 기간에 저는 오히려 그걸 안 쓰는 것도 애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기사를 쓰는지 그리고 왜 악플을 또 만들게 하는지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살을 만들어낸 게 우울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울증적인 증상이 있었는지를 막 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악플이 그런 우울증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짐작해서 이 얘기를 하고 결국 악플러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데 저는 이 우울증을 언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론이 바로 우울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내 편이 없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따라서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급격한 심리적인 좌절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팬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언론과 접촉을 합니다. 근데 그 언론들이 나를 먹잇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느꼈겠죠. 나를 동료로 바라보거나 나에게 편이 돼주거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들은 나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어라고는 사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이것도 물론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비평해주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이탈시키는데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울증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2019년 10월 16일자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에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온라인판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유사 언론, 우리가 기생 언론이라고 해서 다뤘던 그런 소위 말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거의 표방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의 기사와 지금 이 기사의 밑에 뭐가 실려 있냐면 설리 노출, 설리 너블러, 설리 라이브 노출 이게 같이 딸려서 지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유사 언론, 기생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럴 때 슬쩍 편성해서 이를테면 검색어 1위인 기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동참하고 있는 기존 언론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품위를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기성 언론사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어떤 옐로우 저널리즘만의 형태가 아니라 언론사 전반에 지금 굉장히 팽배한 그런 일종의 선정주의의 결정판이 이번 바로 보도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 기사도 좀 짚어주시죠. 한국경제에 설리 예. 떠난 뒤 악플 방지 묘안 없을까라는 기사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이제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언론사만 또는 이 기자만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설리 씨의 생애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주된 논란 관련된 사진 다 집어넣어서 검색에 잘 걸리게 만든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석가치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약간 그 변명하듯이 얘기하는 게 온라인 매체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의 기사들이 악플을 부추긴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 여기서 불편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견도 나왔다, 입을 모은다. 이 주어가 되게 불분명한 그런 표현법들, 자기가 흔히 피해 나가는 표현법이고요. 온라인 매체를 굳이 특정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 이건 포털하고도 연관돼서 이제 함께 얘기하는 건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괜찮은데 이런 온라인 매체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런 식의 문제를 저질렀어라는 식으로 쓱 떠넘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기사 자체가 그런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를 쓰는 기성 언론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성찰하는 글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명확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남 핑계에 대해 급급한 기성 언론들, 주요 언론들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쓴 기사가 악성 댓글을 부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 언론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인지를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그 기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매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잘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클릭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더 취약한 것 같아요. 편하죠. 다른 어떤 상대방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가 돼 있잖아요. 악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면서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쓸 수가 있고 다른 악성 댓글을 핑계 삼아서 이 언론에서 이제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빠져나가고 오히려 선정적으로 더 빌미를 삼아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속보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주 사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그 초기 발달해 있는 대중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 중심, 인터넷 중심의 이제 그런 기사들을 양산하면서 그 입맛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인에 대한 나쁜 보도 관행에 대해서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났습니다. 생각하시는 점들. 저는 뭐 어쨌든 얼굴을 걸고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주는 기자들이 있다는 거는 뭐 일단은 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심하게 뭐 이렇게 반비판을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포털 얘기랑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 고용구조, 노동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본질로 들어가면 온라인 매체 이전 시대에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은 사이코패스적인 태도예요.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 태도고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취재의 대상을 말 그대로 대상화 시켜버립니다. 이때 대상화 시킨다는 건 상대를 피와 살이 있고 마음이 있고 교감할 어떤 상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 재료로 취급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예인하고 공인이에요. 저는 설리 씨에 관련된 사태와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언론개혁의 요구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 이 현상,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자꾸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현상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은 너는 인기가 있고 돈을 얻잖아. 어차피 그래도 되는 존재야. 따라서 나는 너를 욕해도 돼.
공인 같은 건 어차피 너는 권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욕해도 돼. 라고 하면서 찢어발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안 느끼고 외로 정당화를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저는 상당 부분 보도를 하는 분들에게 있다라고 보고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으로 연예인과 공인을 대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포털이라는 구조에 얹혀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을 뿐이지 포털이나 온라인이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과 기사가 어떻게 이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럼 이 유통 구조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왜 일간지라고 할 때 과거에 신문 하루 보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의 뉴스겠죠. 월간지는 한 달 정도 보고 주간지는 한 주 정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최근에 이런 포털에 실리는 거면 거의 초간지예요. 1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정확성도 포기하고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당연히 포기하고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NS 미디어에 실려 있는 이를테면 설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자기의 사생활을 많이 노출했는데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을 쭈러쭈러 찾아보고 거기서 새로운 게 올라가면 거기서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기사를 쓰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계속 그런 것들을 기사의 형태로 계속해서 재활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쓴 어떤 글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고 이거 인터뷰해도 되냐라고 묻기라도 하지만 이 SNS 미디어는 일종의 개인 홍보 도구란 이유만으로 가져가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허락을 안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내렸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언론에서 언급되는 걸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론은 이런 유통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너무나 뻔한 변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일단은 다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포털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은 이 언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를 쥔 것이 일단은 포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보면요. 뜻은 있으나 변화해야 된다라는 뜻은 있으나 무엇이 방법일까요? 하면 대부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부적절한 어뷰징을 많이 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이후에 이제 제휴가 안 되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면 일단은 포털을 통해서 이 돈을 벌고 또는 이제 그 많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규제가 섬세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꾸짖는다고 해서 변화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당사자가 포털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보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보도를 잘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적절한 너무 심각한 그 문제가 일어났던 언론사들은 감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네이버에 입점하는데 다음에 입점하는데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언론사들이 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털에게 책임을 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를 막 돌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작은 매체, 포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수입을 얻는 작은 매체들만 문제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고인이 살아있을 때 언론 보도들은요. 사실 저는 매체별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물론 인터넷 매체에서 좀 더 중심적으로 그런 하루하루 정말 초단위로 그렇게 기사를 만들어내고 악플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악플 기사를 또 만들어내고 했지만은 사망 이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구설수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저는 너무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밤에 이
관련 기사들을 굉장히 몇 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기사가 나빠가지고 이거 모니터 해야 돼라고 내일 가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조국 정국에서 계속 그 정치적인 이슈 위주로 모니터를 했는데 이건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뭐 어떤 죽음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죠. 이거 너무하네 언론들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쓴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사망하기 전날인 10월 13일부터 이전 6개월치의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신문사와 경제지 일부 방송사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비카엔지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방송사와 연예매체 등은 포털에서 설리를 키워드에서 검색해 나온 기사들을 모니터를 해봤어요. 이때 이제 설리라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런 식의 다른 표현들은 다 뺐고요. 진짜 연예인 설리에 관련된 보도 위주로 집계를 했고 어뷰징 기사가 너무 많았는데 어뷰징은 다 하나하나를 다 카운팅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장 많이 설리 관련 기사를 만들어낸 건 연예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와 경제지, 방송사들도 못지않게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전체 그 기간에 2,500건 정도가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같은 기간에 신문사 10개, 경제지 7개사, 방송사 9개사, 총 25개 매체들이 생산한 설리 관련 기사 역시 90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연예 매체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설리 기사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0개 종합일간지가 6개월간 쓴 기사가 총 302건이었고요. 그중에서 한국일보가 86건으로 설리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한겨레는 8건, 3건, 2건이었는데 논란이 된 내용과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룬 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일보는 관련 보도가 제법 많았다라는 거고요. 7개 경제지에서 눈에 띈 매체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있었습니다. 총 493건의 기사 중에서 매일경제가 149건, 그리고 한국경제는 144건에 해당됐습니다. 매일경제의 경우에는 자사 연예 매체인 스타투데이 기사가 포함되면서 타 언론사보다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경제는 자사 연예 매체가 따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한국경제라는 경제지에 그냥 이 연예인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고요. 방송사의 경우에는 총 113건의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 중에서 MBN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도 32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중앙 언론사들 역시 설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클릭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성찰이나 반성을 먼저 하고 나서 악플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나마라도 지상파 방송이나 공영방송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 일부 다루긴 했지만 중계식 보도의 문제라든가 무책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자기 언론 스스로를 넣어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묶음을 어떤 묶음으로 봐야 될까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황색 언론과는 다른 퀄리티 저널리즘을 이제 추구하는 상당히 책임 있는 언론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대중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도를 문제 있는 언론들은 인지를 하지만 여기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제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지켜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정한 평판과 함께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포털 구조를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바로 포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자제하고 있는 언론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상의 형태로 뭔가 돌아가도록 만드든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이제 그런 포털 구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포털 구조의 문제점을 짚는 거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털 사이트에 종속된 언론 환경 가장 큰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저는 오히려 기자들이 아까 그 독자나 네티즌이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독자들이나 정말 이 인터넷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꼭 원할까? 그분한테 맞춰서 기사를 쓴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점이 있거든요. 일단 언론사 자체들이 먼저 끊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포털에서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도 전혀 이게 뭐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정적 기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학력 수준 아니면 지적인 수준, 자신의 윤리적 수준을 다 지나서 선정적 기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눈길을 끌어서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호도가 되는 거죠.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선정적 장면도 그렇고 선정적 기사도 그렇고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기사 제목들을 보자면 가령 동그라미 해달라고 조른다. 동그라미가 뭐야? 이 부분에서 어디에 독자의 알 권리가 있나요? 어디서 뭘 궁금해한다라고 할까요? 바로 이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블랭크를 넣은 다음에 이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클릭해달라고 유도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어떤 변명거리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느냐, 관심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선정적인 기사가 쓰기가 쉽고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설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기사는 너무나 쓰기 쉬운 겁니다. 아, 설리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주목도가 높구나.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 기사를 실기만 해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선정적인 기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게으른 어떤 기사를 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말씀하는 거는 너무 좀 저로서는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뭐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악플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기사들에 대한 규제, 제재가 있다면 조금 뭐 근절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일하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단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게 마치 보도 행위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연예인이나 공인이나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방어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언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말 그대로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방송 규제나 이쪽에선 작동을 하지만 통신 규제 쪽에서 잘 작동을 안 하거나 명예훼손의 어떤 법리를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유포의 단계에서 뭔가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인격이나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혐오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적어도 유포 단계에서는 차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규제적인 개입들은 일단 한 가지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문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문제 완성은 기자들이 또는 저널리스트들이 스스로를 전문직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기자협회에서 걸고 있는 이런 식의 기준, 그다음에 각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명확히 걸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위배하는 일들이 너무 잦거든요. 이것이 위배되는 일들이 생기면 멤버로서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과감하게 탈퇴시키거나 과감하게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해야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옥이야, 얘네들은 석이야, 얘네들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갈라줘야 사람들이 옥에 주목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런 변명처럼 지금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모든 언론의 본질은 황색 언론이라고 하지만 황색 언론이 아니고 싶고 그다음에 대중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믿는 그런 존재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거를 맞춰가면서 그걸 위배한 자들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자정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확실한 어떤 실행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붙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화가 났던 거는 기자협회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3번이나 고쳐서 만든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기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제적인 액션에 대한 계획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뭐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동 차단하는 정도의 이제 행태들은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 규제 방안을 갖고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혐오 표현을
언론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들이 버젓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설리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댓글이라도 굉장히 지지하는 댓글, 아까 최욱 씨가 지지하는 댓글도 오히려 언론을 비평하는 댓글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더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뭐 BJ분들 뭐 이런 분들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그 유인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심사 규정을 가지고 그런 보도를 많이 냈던 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퇴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에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자협회나 이런 그 집단 이제 신문윤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 가이드라인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정말 위반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벌이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국가가 할 수는 없거든요.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상벌을 만들면서 자기들 그 기자라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수박 원하네요. 겉핥기의 노력만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일명 설립법이라는 것도 뭐 발의하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댓글을 단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 주소를 공개해서 온라인 댓글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골자의 법을 추진하겠다, 법안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교수님? 저는 말 그대로 그 초과상관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 악성 댓글이 문제라는 것엔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선후 관계이긴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죠.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렇다면 댓글 정책이나 악성 댓글 규제 같은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그런 규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온라인 혹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의 뉴스가 유통되는 구조가 문제라면 그 구조에 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개개인의 이름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게 규제가 되고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조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해외 댓글 정책 및 악성 댓글 규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란 걸 해서 일종의 재정 포털이 악플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포털이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황당하긴 하죠. 아예 댓글 서비스가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긴 합니다. 왜 그런 또 규제가 생겼냐면 자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로이터 같은 경우 2014년부터는 댓글창에 아예 없앴다고 하고요. BBC 같은 경우는 개별 기사 댓글창을 없애버리고 온라인 게시판을 남겨서 거기에서 독자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로는 댓글을 7천만 개 분석을 한 다음에 인종이나 이민 같은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하고 차별적 언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사에 대한 댓글을 먼저 한번 검증해 본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델들이 우리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포털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이런 기사들이 어뷰징 되기도 하고 댓글이 집중적으로 많이 달린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어떤 실명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이런 포털, 그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익을 얻고 있는 포털에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욱 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인터넷 실명제 뭐 일명 설립법 만약에 지금 설문조사하면은 지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인터넷의 장점은 사라지지만 단점은 그대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댓글이 줄어들었다라거나 뭐 이게 그 댓글의 어떤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점은 그대로 남아버리고 그냥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디언이나 다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뭔가 논쟁이 될 만한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소통의 창구를 모두 다 막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 모든 게 다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터넷 신명제는 뭐 상당히 예전에 이미 한 차례 어떤 철학적 논쟁이 거쳐간 거라 저는 뭐 상당 부분은 이게 가지는
문제점이 더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실명 공개한다고 해서 댓글 안 다는 거 아닙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면 다 자기 얼굴 걸고도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IP 공개하고 이러는 건 훨씬 더 많은 악용 소지가 있어요. 개개인들이 소재를 추적해가지고 뭔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큰 거라서 안 하는 게 낫고 대신 이제 댓글에 대한 정책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댓글을 되게 일찍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에 댓글을 붙이도록 만든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소통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트래픽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댓글을 많이 달게 함으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제는 기사도 안 보고 댓글부터 다는 그런 식의 기이한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 주신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천천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댓글을 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었고 그중에 일부를 붙여보게 만들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리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점진적으로 좀 진전해 온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현재는 포털에서 이제 기사에 대한 댓글 공개 여부를 언론사한테 맡기거나 이런 식의 되는 경우들이 일부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쓴 또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 판단을 이제 맡기고 그 정책을 이제 유보해야 되죠. 그다음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의 논쟁이 필요한 부분 또는 디베이트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공개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제한 조건관을 열어주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이 이제 마더레이터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 댓글을 관리하는 것이 언론사가 누군가 선임하거나 시청자나 청취자들이나 댓글을 스스로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댓글을 관리하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댓글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정책들 같은 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겠죠. 될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풀이 악플보다 낫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이참에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악플은 무풀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무풀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악플이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왜 계속 거듭 포털이라든가 이런 그 댓글의 노출 현상을 얘기하냐면 군중 심리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지독한 악플을 달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악플을 달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악플의 대상이 됐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이 윤리적 각성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중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개의 군중 심리에서 하나 더 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악플이라도 이거는 대중의 반응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대중적 무의식 내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일종의 우월감 내지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은 보도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고인이 생전에 JTBC 악플의 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악플을 본인이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해명하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본인의 악플을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웃으면서 예능이다 보니까 이제 웃으면서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상당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그 솔루션이 결합되어야지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그 웃음거리로 그냥 개인이 이렇게 통 크게 멋지게 쿨하게 소화해내기를 바라는 식의 그런 방송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은 KBS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웃음의 소재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해결해 또는 이건 문제야라고 하면서 웃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반드시 어김없이 악플이 달립니다. 당신의 그 행위는 너무 황당하다, 문제다, 범죄자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막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럼 그걸 또 기사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우리가 보도 이야기만 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악플을 양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이 가슴 깊이 좀 남는데 어떤 그 기자랑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요즘 모든 기자를 다 기레기화하는 세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옥석을 그럼 가려라. 기자협회 차원에서라도 기레기들을 좀 철퇴하고. 자기들끼리 못해요. 아, 못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 핵심을 이루는 엘리트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정당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트 의식만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검찰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했었지만
사실은 언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 질서가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시장 질서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나가는 것들은 막 규제기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라 죽고 고사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구조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광고나 협찬의 구조라든가 포털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런 구조라는 게 그걸 막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른바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시장에게 특권이 주어져야 돼요. 상위 시장에게. 우리는 특권이란 말 무조건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취재 특권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보 공개 요구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든가 뭐 인터뷰에 어떤 기회들이 좀 더 주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일종의 특권이라고 본다면 그 특권은 옥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옥이 먼저 가려져야 되는 거죠. 특권을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특권의 상당 부분은 해체돼야 마땅하지만 저는 특권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일부는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 특권의 형태들을 새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언론 스스로가 옥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룹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 상위가 참 잘해야 특권을 뭐 누리든 말든 하는데 예.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한 인간의 죽음, 특히 연예인의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나쁜 관행, 악플 뒤에 숨는 언론인들의 나쁜 관행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